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입니다. 실은 저한테 처음에 2시간을 주셨어서 제가 오늘 오전에 와가지고 계속 목사님들 하시는 걸 보면서 되게 감사하면서 긴장되면서 너무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앞에 계시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정말 5분 10분 발언 기회로 정말로 압축적으로 하시는데 저한테 2시간이나 주셔서 내가 이 2시간이라는 시간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부담스럽다 했는데 제 부담을 다 없애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딱 40분이 주어졌습니다. 네, 40분 동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 시계로 3시 45분이니까 45분 남았네요. 저는 목사는 아니고 강사이기 때문에 강사의 미덕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원래 훌륭한 강사는 제 시간에 끝내는 게 훌륭한 강사고요, 최고의 강사는 5분 일찍 끝내는 최고의 강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최고의 강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40분 동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인사이트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경희대에서 지금 경희대 대학원 그 MBA 과정을 같이 이제 강의하고 있는 겸임 교수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너무나도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게, 저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총신은 아니고 합신 측인데요.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처음에 개척을 하시고 이제 은퇴 2년 남으셨는데 한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셨고, 저희 할아버님께서는 또 북한에서 원래 교회를 목사님을 하시다가 이제 피난으로 내려오셔서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을 지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또 기억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이제 어렸을 때까지는 아니네요. 얼마 전은 아니네요. 하여튼 가서 어떤 어르신께서 누워 계시면서 이렇게 병문안을 해라. 그래서 아버님께서 우리 먼 친척분이시다. 그래서 병문안을 드렸더니 그분이 이제 박윤선 박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랬는데, 그러고 있다가 제가 5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5년 전에 결혼할 때 저희 와이프가 너무 예뻐가지고 결혼하려고 갔더니 장인어른께서 이제 합신의 증경 총회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목회는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주변에는 목사님들이 많고 내 주변에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을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또 이 교회랑도 제가 인연이 있는 게, 여기 계시는 이현호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또 전도사님 출신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교회를 언제 처음 와봤었냐면, 아직까지 오송역이 지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가 인재교회였나요? 하여튼 그럴 때 여기에 뭔가 이렇게 빌딩이 아니죠, 다리 같은 게 막 지어지는 걸 보면서 저게 뭐가 되려고 그러나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여기 있는 대로 오송역이 됐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참 변화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저희 장인어른께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인사를 드리려고 한 6년 전에 처음으로 찾아뵀었는데, 평택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내비게이션에 찍었는데 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한복판에 빌라가 하나 뚝 써 있어서 정말 고생해서 찾아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복잡해요. 반대로 말해요. 6년 사이에 거기가 이제 삼성이 들어오고 정말 꽉꽉 모든 게 차다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그런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른바 온라인 그리고 사이버,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아무래도 이 오프라인에 있는 어떤 움직임이나 성도님들이 특히 관심이 많으신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쪽에 그래도 다른 분보다는 관심이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운이 좋게도 하나님 은혜죠.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우연히 들어갔던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알고 보니까 빅데이터더라고요. 저는 이제 같은 일을 했는데 갑자기 저희가 하는 일을 2010년부터가 빅데이터라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러주시고, 그러다가 심지어 저를 인공지능 전문가라고 부르는 사람들까지 생길 정도로 저희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시대들이 그렇게 변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그렇게 저희 3대 목사님이시고 그러면 목회를 할 법도 한데 맨날 도망 다녔어요. 저는 목회는 못하겠다.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매일마다, 지금도 이제 은퇴 2년 남으셨는데 새벽 3시마다 항상 일어나셔가지고 주변 한 바퀴 도시고 새벽 기도 가시는 거를 십수년 보다 보니까, 십수년이 아니에요, 거의 평생 보다 보니까 나는 목회는 못하겠다 하고 도망 다니고 있었는데, 여기 계시는 정말 젊은 목사님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강의도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장일고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제 우연히 이제 뵙게 됐는데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한국교회 살려야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게 너무나도 큰 무게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것들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빠른 기간 안에 뭐 여러 가지 강의나 아니면은 방송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이른바 이제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 많은 정책이나 많은 비즈니스나 뭐 당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공기관의 일들을 하는 걸로 왜 세워주셨을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또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목사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얘기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플랫폼 교회 얘기하셨는데 오늘의 강의는 플랫폼 교회에 대한 건 아니고요. 플랫폼 교회가 왜 필요한지, 그래서 지금의 변화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얘기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넘어가고요. 변화와 관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똑같은 것도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다른 것도 똑같이 보일 수 있죠. 예를 들면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트위터나 SNS에서 가장 많이 RT됐었던 글 중에 하나, 사람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렀던 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도 믿는데 비대면 예배가 무슨 상관이냐 라는 한 줄이 정말 저에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우리를 보는 눈이 아닐까? 아니면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과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도전적으로 한마디가 있었는데요. 그 마디에 대해서 유명한 작곡가가 이제 자기 SNS에 올렸던 얘기인데, 그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보면서 확실히 우리가 변화가 있을 때 관점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안에서 바깥을 바라보는 것 중요하지만 바깥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처럼 전체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최근의 변화를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게, 한 가지는 시대의 변화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든 코로나 이후의 변화든 여러 가지 것들이 변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변화가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변화와 함께하는 세대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적응의 동물이고 진화의 동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세대가 변할 때, 시대가 변할 때 거기에 맞춰서 적응해가는 과연 이 세대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짧지만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되게 화가 나신 아저씨가 있어요. 딱 봐도 표정이 화가 나셨죠. 이렇게 하고 화가 나셨어요. 저 아저씨가 화가 난 이유가, 저 아저씨 때 고등학교 2학년 딸내미가 있었는데요, 그 고등학교 2학년 딸내미한테 자꾸 이상한 데서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이메일을. 어떤 데냐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데입니다. 그러니까는 온라인에서도 판매도 하고요,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미국에 있는 타겟이라고 하는 매장이에요. 근데 이 매장에서 고등학교 2학년 딸내미한테 자꾸 이상한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어떤 메일을 보내냐? 기저귀를 사라, 젖병을 사라, 아기 옷을 사라, 이런 얘기들을 고등학교 2학년 딸내미한테 계속 메일을 보내니까 그걸 우연치 않게 본 아빠가 되게 화가 나가지고 그 메일을 프린트를 해서 동네에 있는 타겟 매장에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이제 종이를 딱 들면서 점장 나와! 이러면서 난리를 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점장이 나와가지고 아유, 고객님 왜 그러세요? 이랬더니 왜 이따구 메일을 우리 딸내미한테 보내! 이러면서 이제 막 난리를 쳤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점장님은 어쩔 수 없으니까 아,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했어요.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고 2주가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나서 그 다음에는 이 매장에 이번에 이 아저씨가 다시 가는 거예요. 근데 다시 가가지고 이번에 점장 나와! 이런 게 아니라 90도로 다 인사를 하면서 저기 혹시 점장님 계시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장님이 놀라가지고 아니 이 아저씨 또 왜 왔나? 이러고 봤더니 이번에는 이 아저씨가 점장님한테 아, 그땐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그 딸내미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임신을 했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아빠보다 이 매장, 우리나라 지금 홈플러스나 이마트가 어떻게 뭔지 알고 그거를 계속 사라고 메일을 보냈다는 거죠. 자,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어떻게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른바 요즘에 쇼핑을 하거나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면 기록이라는 게 남잖아요. 그 기록이라는 것을 쉽게 말해서 데이터라고 합니다. 근데 그 데이터라는 것들이 너무나도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모으면 이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기업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고객을 이해해야 되고 그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쓰게 할까를 고민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 과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돈을 쓸까를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찾아낸 게 미국에서는 베이비 샤워라고 하는 어떤 아기를 가졌을 때 서로가 축하해주는 행사를 할 때 돈을 많이 쓰는구나 라는 걸 느낀 거죠. 그 다음 그럼 뭘 했겠어요? 그럼 우리 고객 중에 누가 임신을 했는지 알 수만 있다면 그 사람하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광고로 보내면 돈을 많이 벌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들이 뭘 했냐면 사람들을 관찰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관찰해요? 임신한 임산부들을 관찰을 하죠.
임산부들을 관찰을 자세히 해보니까 그 매장에 찾아가는 사람들의 임산부들 중에서 뭔가 계속 감기약을 사 먹던 사람이 안 사 먹거나 몸에 좋은 철분약 같은 걸 마구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커피를 항상 달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또 커피를 안 먹고 몸에 좋은 건강 음료수를 먹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제로 25개 제품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미국이니까 워낙 땅덩어리 넓잖아요. 1,800개 매장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만 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확인을 하면서 이들이 뭔가의 법칙을 깨닫은 거죠. 만약에 가임기의 여성이 이런 물건을 사고 이런 물건을 안 사고 이런 물건을 갑자기 많이 사는 이런 패턴을 갖게 된다면 이 사람은 임신했을 확률이 80%다. 아니다, 90%다. 95%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뭘 했겠어요? 임신 확률이 80% 정도 되는 사람한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메일을 보내고, 90%인 사람한테는 일주일에 한 번 보내고, 95% 넘는 사람한테는 매일 괴롭히는 거죠. 야, 넌 100%야. 무조건 물건 사, 물건 사. 이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 딸내미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이른바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더 놀라운 사실,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일까요? 이게 2012년에 있던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10년도 거의 다 되는 시간에 이 정도 분석이 미국에서는 이미 써서 사용자들에게, 우리에게 제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광고,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모바일에서 보는 광고, 또는 카톡에서 넘어오는 광고, 아니면은 내가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올 때 광고, 그 광고가 절대로 우연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인터넷 행동, 검색 내용,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는지,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복합적으로 분석해서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미래가 아니고 지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시가총액의 변화인데,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10년이면 아까 제가 강산도 변화된 얘기 했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이렇게 정말 오송도 그렇고 평택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온라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10개의 그룹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정유기업 혹은 은행 또는 통신사, 자동차, 이런 회사들이 거의 다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제조회사나. 근데 2017년이 딱 되니까 어떻게 바뀌었느냐?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이른바 IT 플랫폼 기업들이 기존의 제조업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모두 다 차지합니다. 자, 그리고 2017년이고 지금 2020년이잖아요. 7, 8, 9, 10, 4년이 지났으면 그래도 또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들의 영향력이 더 세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더 압도합니다. 기존보다 그들의 어떤 실력들을 더 늘리면서 더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결국 그런 상황인데 10년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다? 10년 전에는 페이스북은 전 세계 500위에도 못 들던 회사예요. 마찬가지로 알리바바, 텐센트도 전 세계 500위도 못 들던 회사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10년 만에 전 세계 탑 10뿐만 아니라 탑 5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 정도로 급변하는 변화가 온라인상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근데 그 왜 일어났을까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변화의 포인트가 바로 이게 있습니다. 자, 모바일,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신문을 보나요? 안 보죠. 자, 우리가 보통 뉴스를 볼 때 뭘로 많이 보세요? 최근에 유튜브로도 뉴스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죠. 결국 뭐예요? 이 스마트폰 하나가 나오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어요? 기존에 신문이라고 하면 신문에는 과학 섹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과학 섹션 외에 나머지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죠. 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정치도 스마트폰, 정치도 IT의 기술이 있어야 되고, 경제도 IT가 있어야 되죠. 심지어 우리가 하는 지금의 이 어떤 강의도 온라인으로 송출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줌이나 여러 가지 유튜브라고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죠. 결국 뭐예요? 모든 세상에 있던 것들이 IT라고 하는 기술 기반으로, 그리고 우리 하는 것들이 모두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핵심이 뭐냐? 바로 데이터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얘기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했죠. 특히나 이제 계시록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나중에 뭐 바코드 아니면은 뭐 사람이 칩을 박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람이 통제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른바 그게 과학적인 IT에서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했어요. 디지털라이제이션은 뭐냐? 사람이 디지털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데이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90년대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사람의 몸에 칩을 넣어야 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왜요? 얘가 내 옆에 어떻게 있어요? 24시간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굳이 내 몸에 칩을 박지 않아도 얘가 나의 모든 행동 패턴, 모든 생활, 모든 생각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게 모이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나보다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압도를 하는 거죠. 데이터가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의 차이가 극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극명해지는 차이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는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고, 데이터가 있기 위해서는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나 플랫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러한 비즈니스 체계로 확실히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 이미 이제 예전처럼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건 이제 없어요. 5G까지 나왔잖아요. 옛날에 이거 하려도 기술이 없어서. 요즘에 교회 보십시오. 기술이 없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실시간 장비나 모든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가지고 뭐가 중요하느냐?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무엇을 가져오느냐예요.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트업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이른바 최근에 나오는 창업 기업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엔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기존하고 제일 다른 게 뭐냐? 세 번째, 저게 바로 플랫폼 효과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요. 사용자들이 직접 경험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제품이라고 하면 뭐였죠? 제품은 완성돼서 우리 앞에 나와집니다. 그리고 제품을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제품을 그냥 쓰죠. 그리고 나서 제품에 대해서 많이 해봤자 뭐하는 거예요? 평가해서 리뷰를 올리거나 댓글을 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도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댓글을 답니다. 앞서서 우리 여기 이제 협찬을 해주셨던 아주 멋진 샴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와디즈라고 하는데 펀딩을 한다고 아까 쓰셨잖아요. 그런 플랫폼들이 뭐냐면, 이 제품이 얼마나 사용자들에게 잘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올리는 사이트예요. 그럼 거기에 사람들이 이 제품이 좋겠구나라고 펀딩을 많이 하면 뭐예요? 이 제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야, 이 제품 별로야, 이거는 사람들이 관심 없어, 그럼 펀딩이 안 돼요. 혹은 거기다 댓글로 이렇게 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상품성이 없어요, 지금보다 더 디벨롭 하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이제는 사용자들이 같이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장점인지 아세요? 그렇게 되는 게 우리가 부담스러워할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그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들은 제품이 완성되면 팬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품을 먼저 홍보를 해요. 제일 대표적이었던 게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처음 나올 때요, 지금처럼 잘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처음에 얘네들이 뭘 했냐면 서포터즈라고 해서 정말로 재미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경제적 이득 없이 이 회사가 재밌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거를 퍼나르고 그거를 홍보했던 서포터즈라고 하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단이 정말로 목숨 걸 수준으로 해서 배민을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다녔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네, 그러면서 커졌습니다. 그 비슷한 게 또 뭐가 있어요? 최근에 아이돌이나 아니면은 뭐 프로듀스 101처럼 어떤 연예인들 성장하는 거 보면 예전하고 제일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가수를 나훈아 씨다 그러면은 이미 노래를 잘하고 엄청 완성된 사람이 대중 앞에 서요. 그럼 그 사람을 보는 사람들은 뭐래요? 우와, 저 사람은 대단하다, 저 사람을 내가 따라야겠다 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설교사분들이나 목사님을 치면 완성되어 있는 목회자가 나와서 카리스마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상당히 먹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서로 완성시키면서 함께 가는 걸 원해요. 네, 제일 대표적인 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연습생일 때부터 그들이 방송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곡도 없어요, 노래도 없어요, 춤도 못 춰요. 그러고 있는데 스토리가 있어요.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저는 부족해요 라고 나오니까, 옆에 있던 어떤 그 같은 비슷한 나의 또래 사람들이 내가 얘를 이른바 덕질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같이 키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막 알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홍보가 돼서 잘 되면 너무 좋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키워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어떤 완성형이 됐을 때 거기에 붙는 부나 비즈니스나 확장성의 크기가 다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유튜버로 최근에 불리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유튜버 되게 일반적인 사람이잖아요. 별거 없거든요, 방송 나오면.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 지위를 얻었느냐? 그 사람과 같이 성장시켜준 사람들이 결국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네,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카카오뱅크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혹시 요즘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카카오톡은 다 아시죠? 그죠? 근데 카카오톡에서 은행을 만들었어요. 은행을 만들고 이들이 은행을 했는데 이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에서 은행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30시간 만에 50만 계좌가 열렸습니다. 50만 계좌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좀 여기다 써놨는데, 보통 우리가 요즘에 1년 동안 직접 사람이 은행에 가서 저 은행 계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전국의 모든 은행 다 합쳐서 15만 5천 건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전국의 한 은행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은행에 오프라인에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계좌 만들어주세요 하는 게 1년에 15만 5천 건이거든요. 근데 카카오뱅크 딱 생기자마자 30시간 만에 50만 계좌가 걸렸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 전국에 있는 모든 은행 3년치 영업을 30시간 만에 했어요. 더 놀라운 건 100만 명 딱 돌파하는데 100시간 걸렸습니다. 100시간. 이게 플랫폼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오프라인 은행이 6년 동안 영업해야지 생길 게 100시간 만에 생겼어요. 네. 자, 그랬더니 이들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저는 이제 방송을 했죠. 방송에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저랑 같이 나오셨던 분이 누구냐면은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이세요. 근데 그분이 카카오뱅크 좋아요, K뱅크 좋아요 쓰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가서 여쭤봤어요. 아, 국장님, 그래도 국장님은 뭔가 그래 금융위원회 서비스 국장이시면 기존 은행 편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잊을 수 없는 6글자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저한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매장이 있어요? 없죠. 그럼 이들이 인건비가 많이 들겠어요? 많이 안 들겠죠. 이들은 그냥 IT 시스템만 합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일반 은행은 어떻게 하죠? 그 수많은 임대료 다 감당해야 되죠. ATM기 다 감당해야 되죠. 그럼 결국 거기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쓰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카카오뱅크나 K뱅크가 그거 아낀 거 0.1%라도 고객한테 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고객 입장에서는 카카오뱅크 쓰는 게 이득이다라는 얘기를 되게 심플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은행이 생기니까 어떻게 됐느냐? 100일 만에 고객이 400만이 넘었어요. 435만이고요. 더 중요한 건 계좌를 누가 만드느냐? 돈 많이 쓰는 20, 30대가 거의 다 만듭니다. 그리고 언제 만드느냐? 은행 안 열었는 시간에 56%가 만들어요. 반대로 계좌를 만들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만들었던 사람들이 카카오뱅크 생기니까 다 만듭니다. 자, 이렇게 됐더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00일 만에 4조 원짜리 은행이 생겨요. 100일 만에. 네. 딱 100일 만에 4조 원짜리 은행이 생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 4조 원이 하늘에서 떨어진 돈일까요? 아니겠죠. 어디 있던 돈이에요? 다른 은행에 있던 돈일 거잖아요. 그럼 다른 은행에 있던 돈이 100일 만에 4조 원이 빠졌어요. 자, 그럼 그 은행은 어떻게 될까요? 네, 명감이 명확해졌습니다. 한국 시티은행 지점이 80%가 없어졌어요. 그 기간 동안에. 자, 그럼 여기에 있던 그 수많은 인력들은 어디 갔을까요? 예,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7억 줄 테니까 그만해라. 저게 무슨 말이냐면 지점장들한테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야, 이제 좀 권고사직 할 때 나가면 내가 최대 퇴직금 7억까지 줄게. 나가 이랬는데 안 나가신 거예요. 나 왜 나가? 나 일 더 할 수 있어. 버틸 거야. 이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매장이 딱 없어지고 나니까 오케이 그래 그럼 매장 없는데 일해야 되지. 그러면은 비대면 센터로 가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이 좋아 비대면 센터죠. 뭔지 아세요? 콜센터예요. 그래서 갓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 옆에다가 어제까지 중소기업 회장님들하고 골프 치던 부장님을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아, 여기서 전화 받으시든지 나가세요. 7억 끝났어요. 이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네. 자, 4차 산업혁명하면 안 와닿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기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미 우리나라에서 2016년부터 핀테크라는 말이 있을 때 2016, 17, 18에 다 휩쓸었어요. 이렇게 이미 많은 시장이 개편됐어요. 그리고 지금 방송국들이 똑같이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정말 치열한 생존 경쟁이에요. 내 회사가 지금 살아남느냐 아니면 내 일이 누군가에게 먹히느냐, 이게 지금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를 치열하게 밖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더 미치는 거죠. 사람들이 안 그래도 지금 죽겠는데.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기술 용어도 중요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그래서 변화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아니라 현상입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더 문제는 뭐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빨라지고 있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회장인 사티아 날레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걸릴 일이 2개월 만에 바뀌었대요, 지금. 자, 왜 그럴까요? 기존의 디지털 전환은 기술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드린 기술은 다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였느냐? 의사결정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업에서 부장님들이나 사장님들이 야, 그래도 아날로그가 좋지 이러고 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직원이 못 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아, 그래 그럼 해봐 이랬더니 2개월 만에 되는 거예요. 2년 걸릴 줄 알았더니. 왜요? 아까 말씀드린 기술은 다 있고 시스템은 있었는데 의사결정만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의사결정을 했더니 젊은 사람들은 더 좋아하는 거예요. 와, 신난다. 옛날에는 회사 가가지고 부장님 맨날 눈치 봐야 되고 회의하면 회의 2시간 동안 1시간 동안은 막 꼰대 아저씨들 얘기 듣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할 말만 하면 30분 안에 회의가 끝나네? 야, 줌으로 했더니 실력으로만 평가받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존의 부장님들은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옛날로 치면은 와, 회사 가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애들이 보고서 주고 막 그랬는데 혼자 다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해야죠. 못하면 빠이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상당히 빠르게 실적 위주, 평가 위주, 거기에 있는 명확한 확장성 점수 위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다 지금 우리가 적응하고 있잖아요, 코로나에. 적응하다 보니까 이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돈 벌어야 되는데 돈 버는 입장에서 보니까는 야, 적은 인력으로 훨씬 더 효율이 좋네? 잘하는 애들이 딱 이제 눈에 보이네? 좀만 평가 지표 제대로 했더니 야, 일 잘하는 사람, 못 잘하는 사람 정해주는구나. 네,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계속 경제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돈이 한쪽으로 쏠리고 있다라고 저는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마트가요, 아시겠지만 지금 매장들이 계속 없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홈플러스니 뉴스 뭐 이런 롯데마트니 계속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경기가 망한 걸까요? 아니요, 이 돈이 다 쿠팡으로 가고 있어요. 쿠팡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땐 2020년에 이 정도면 매출 거의 10조 원 찍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쿠팡이 생길 때까지의 구조입니다. 자,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왜 무섭냐면요, 그럼 쿠팡이 기존의 비즈니스처럼 여기 6조가 갈 때까지 이들이 돈을 그만큼 벌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의 손해를 1년에 몇 조 원씩 봤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몇 조 원씩 붓는 거예요, 5, 6년을. 그랬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게임이 끝나면 돈으로 버틴 애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기존의 비즈니스랑 제일 차이입니다. 기존의 비즈니스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교회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 안에서 최대한 써서 조금 더 키우고, 그럼 또 조금 더 키웠잖아요. 근데 지금의 전 세계를 지배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어떠한 임계점이 될 때까지 손해를 감수하고도 계속 돈을 붓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계속 자본력을 부어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따라올 수 없는 지점이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독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운영이 되면서 다른 데서 못 받는 돈들을 끌어옵니다. 우리나라에도 카카오가 있죠. 카카오가 초기에는 저희가 다니는 자그마한, 제가 예전에 그때 서울대 연구공원에 있었는데 그 자그마한 회사까지 와서 협업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정말 당장 내일 되면 회사가 망할 지경이었어요. 그랬는데 대규모 투자를 받고 그 안에서 전 국민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아까 보신 것처럼 100일도 안 되는 시간에 4조 원짜리 은행을 만들어버리는, 걔네들이 뭔가를 하면 지금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TV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자, 이런 변화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 지금 제프 베조스가 세계 첫 조만장자로 등극할 수 있다는 얘기가 코로나 때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 때.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여기 미국 백화점 다 망했어요. 그리고 이 부가 이 사람한테만 다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명확한 플랫폼의 명과암입니다. 플랫폼은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돈을 긁어 모아주는 어떠한 시스템이지만요, 이게 악용되기 시작하면 이른바 국가의 위력을 뛰어넘는 기업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죠. 아시겠지만 애플이 지금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을 뛰어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플이 우리나라보다 큰 국가인 거예요. 자, 이런 관점의 어떤 플랫폼 메가 시티들이나 어떻게 보면 메가 컴퍼니들이 지금 우리를 뒤덮고 있다는 거예요. 자, 쭉쭉 넘어가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럼 시대 말고 세대 변화를 좀 얘기를 드릴게요. 다 넘어갈게요. 인공지능 얘기는 지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자, 세대 변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럼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세대는 어떤가? 세대의 변화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들은 그 세대에 너무 잘 적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제일 잘 적응하는 것을 우리 애가 제일 관점이 뭔지 아세요? 이들은 철저히 모든 것을 숫자로 평가해요. 그리고 이들한테는 돈이 논리예요. 돈을 많이 벌면 정의로운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튜브가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MBC에서 임원 1,700명의 지상파 방송사가 6살 이보람 양의 유튜브 방송과 광고 매출이 비슷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가 그 자기가 유튜브로 뭘 버는 애가 있어요. 보람튜브라고. 얘가 1년에 한 달에 매출이 그때 추산하기로 한 40억 정도 나온 게 있어요. 꼬마애 하나가 그냥 엄마 아빠들하고 그냥 동영상 찍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월 매출이 40억이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방송국이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지금 먼 게 아니라 지금의 시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왜 그러니까 방송국들은 지금 다 망하고 있어요. 네.
자, 1억 명이 TV를 보는데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TV 큰 화면으로 공중파를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넷플릭스 보고 있고. 그리고 기존 방송은 다 망하고 있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이런 걸 바라보는 Z세대들이 얘네들이 이러한 미디어의 변화에 따라서 자기들도 변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변하냐? 우리가 뭐 90년대생이 온다 이런 책들 많이 봤잖아요. 이런 책들 있고 막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미 90년대생이 온다가 아니라 2000년대생이 우리 눈앞에 있죠. 이강인 선수잖아요. 이강인 선수. 이강인 선수가 2001년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벌써 20살도 넘었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90년대생이 온다가 아니라 2000년대생까지 오고 있어요. 자,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계속 우리가 꼰대가 아닌가? 막 이러면서 KKONDA에 막 매달려 있죠. 이게 심지어 영국 BBC에서 오늘의 단어로 한번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해석이 웃기냐면 꼰대에 대해서 남성 이런 게 아니라 나보다 나이가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이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걸 꼰대의 정의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만큼이나 이제 전 세계를 통틀는 단어가 이 KKONDA입니다. 그죠? 꼰대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가 꼰대냐 아니냐 이러면서 라떼 이즈 홀스 이런 얘기하고 있죠.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성찰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시대가 변했고 이들을 지금 따라가기도 바쁜 시대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요, 미디어의 변화와 그들을 비교해야 됩니다. 자, 앞서서도 뭐 이제 호모 사피엔스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이른바 지금의 세대에서 제일 중요한 세대를 MZ라고 그래요. M이 밀레니얼이죠. 그리고 Z는 Z 세대들인데 밀레니얼스들을 우리가 보통 어디에서부터 얘기하냐면 80년대생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0년대에서 95년도까지를 보통 밀레니얼스라고 그러고 Z 세대는 95년도 이후거든요. 근데 이들이 왜 중요하냐? 이들이 인구 통계 때문에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넘어가거나 이들이 실제 구매자에서 핵심층이 됐어요. 돈을 제일 많이 쓰는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중요하죠. 교회에서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들이 사회를 이끌고 가니까. 근데 이들의 변화가 우리한테 되게 적응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적응이 안 되느냐, 이 얘기를 좀 중심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들의 변화는 미디어의 변화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X세대 혹은 386, 486 세대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냐? 그들은 신문부터, 지금 여기 계시는 분 똑같죠? 신문, TV,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다 겪으셨죠? 그래서 되게 빠르게 적응을 잘하세요. 자, 근데 이른바 이제 밀레니얼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문 세대가 아니라 태어나니까 컴퓨터 세대고, 그리고 Z 세대는 지금 뭐예요? 태어나니까 모바일 세대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키보드 치는 것보다 터치가 더 빨라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제일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 유튜브를 중심으로 하는 OTT 세대의 가장 큰 핵심은요, 컨텐츠를 선택해서 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컨텐츠를 선택해서 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전에 TV를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TV를 볼 때 저녁에 우리의 선택권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7번, 9번, 11번, 13번 중에 내가 원하는 걸 보던가, 그죠? 아니면 TV를 끄던가. 둘 중에 하나죠. 요즘 애들은 어떻게 돼요? 본방의 개념이 없어졌어요. 내가 원하면 틀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일 두 번째가 뭐예요? 내가 재미없는 거 나오고 있을 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봤죠? 다른 거 볼 게 없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요? 3초 보다가 넘겨요. 5초 보다 넘겨요. 네, 30초 보다 넘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 단위도 아니고요, 초 단위로 컨텐츠가 평가받는 세상이에요. 자, 그런 애들한테 예전에는 그래도 이 공간에 억지로 앉혀놓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앉으면 딴 데 못 도망가죠.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이 안에서 1시간 동안 설교를 듣는 걸 정말 훌륭하고 대견하고 사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그렇게 10초마다 한 번씩 컨텐츠 바꾸고 30초마다 한 번씩 컨텐츠 바꾸는 애들이 여기에 1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본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들은 미디어를 선택한다는 관점에서 우리와 다르게 주도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도권이 어떠한 세상을 관점으로 살아갈 때 상당히 적극적인 관점으로 바뀝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그러면은 그 전 세대 밀레니얼스는 어떻게 돼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밀레니얼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바로 전 세대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 이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나라 밀레니얼스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3포 세대라는 특징이에요.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었어요? IMF가 있었어요. 자, IMF 때 지금의 밀레니얼스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가 사춘기예요. 그래서 사춘기 때 엄마 아빠가 무너지는 걸 다 봤어요. 자, 그랬더니 이들이 뭔가 화려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주도적이어야 될 때,
내가 안정적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명했던 단어가 바로 평타라는 단어입니다. 평타. 그냥 평타만 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3포 세대, 4포 세대 그러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들은 뭔가 개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남들과 그냥 다르게 평범하고, 그리고 패션도 비슷하고, 그냥 내가 눈에 띄지 않으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는 이들이었어요. 근데 이미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이들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다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애들이 막, 야, 노트북 갖고 뭘 할 수 있을까? 야, 새로운 거 뭐 해보자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야, 부모님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다 망하게 생겼어. 자, 안정적으로 살자.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나라에서 다 모였어요. 무슨 포세대 이러면서 다 그냥 공무원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의 Z세대는 그럼 어떻게 다르냐? 얘네들은 누군지 아세요? 얘네들은 그 IMF 때 사회 초년생이었던 부모님들이 낳은 애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회초년생으로 딱 나왔을 때 사회가 막 난리가 나고 내가 취업도 못하고 겨우겨우 생존을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나 그 자녀들한테 어떤 걸 주느냐? 야, 돈이 최고야. 무조건 살아남아야 돼. 야, 실력이 뭐고, 야, 뭐 사회에 뭐 필요 없어. 돈이면 돼. 자,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기저에 깔려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 선생님들 바라볼 때 선생님이랑 애들이랑 트러블이 붙으면 엄마 아빠가 애들 편이에요. 선생님 편이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얘네들한테, 야, 너는 최고가 돼야 돼, 노력이 돼야 돼. 그러면서 뭐 어떻게 돼요? 보상을 해줘요. 보상이 다 돈으로 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제일 요즘에 꿈꾸고 좋아하는 게 유튜버잖아요. 유튜버만큼 철저하게 돈으로 보상되는 시스템이 없어요. 아시죠? 뭔가 클릭 하나당, 광고 하나당 10원 1원으로 돈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인드는 뭐냐면 어떤 거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들이 옛날처럼 사회의 정의가 아니라 조회수가 높으면 바로 돈으로 바뀌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조회수만 높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부자가 되는 것들을 가리지 않고 숨기지 않아요. 유튜브에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영상 컨텐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익 인증 컨텐츠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네이버에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수익 인증이라고. 그럼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 통장을 까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 때문에 제가 이번 달에 유튜브 수익으로 1,500만 원을 벌었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 계좌를 오픈을 하는 게 컨텐츠예요. 자, 그럼 댓글에 우리로 치면 뭐가 달리겠어요? 저렇게서 돈 벌어서 막 이런 거 달릴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댓글이 다 뭐 있는 줄 아세요? 형님 존경합니다. 형님, 저도 형님처럼 되고 싶어요. 와, 형님, 제가 월 100달일 때부터, 딸이라고 표현해요. 100만 원 버는 100달일 때부터 제가 봤는데, 야, 드디어 2천만 원 버시네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애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Z세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의 변화를 우리가 따라가거나 그들의 어떤 생각에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그런 구조나 미디어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Z세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레니얼 라이프 세대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다른 거죠. 되게 시각적이고 능동적이고 지도를 받기보다 조율하기 원해요. 그래서 팀으로 그룹을 하는 걸 되게 잘해요. 그리고 안정성보다 되게 유연합니다. 그리고 협업하기 원하고 스스로 배우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스스로 배우고 생각해요? 유선생이 있잖아요. 유선생. 유튜브 선생이 있죠.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들은 모든 학습과 검색을 하우투 검색이라고 그러거든요. 하우투를 예전에 우리는 네이버 포털에 물어봤잖아요. 지금은 유튜브에 물어보는 거예요. 유튜브에 뭐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자기가 배우려고 하는 것들을 유튜브나 영상으로 배우고 그것을 소통하고 협업하고 내가 뭔가를 만들기를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과 다르게 이제 Y세대, 그러니까 이른바 밀레니얼스까지는 내가 평범하게 살기 원하는 그런 것들을 구매를 통해서 구매욕으로 풀었어요. 근데 지금 Z세대는 이거 보는 것처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명만 해지면 돼요. 그러니까 유명해지는 게 가끔씩은 어떻게 해요?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이번에 보면은 코로나 때 막 그런 가짜 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애들이 뭐 마스크도 이상하게 끼고 막 난리치고 막 이런 것들, 이른바 어그로성 컨텐츠라고 하는데 그런 걸로 다 했죠. 왜 그래요? 조회수만 높으면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마인드에 이른바 만몬의 마인드가 있어요, 진짜로. 그거를 우리가 잘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를 보고요. 그래서 이런 시대와 세대의 변화가 중요한 게 있는데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슈는 그럼 그들만 그러느냐? 안 그래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유튜브 제일 많이 보시는 게 50대 이상이세요. 네.
그들이 왜 본대요? 이들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송대관 씨 옛날 쨍하고 해뜰날 공연 보려면 유튜브로는 볼 수 있어요. 근데 TV에서 선택권이 없잖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때문에 생긴 게 뭐예요? 미스터 트롯이죠, 그죠? 미스터 트롯이 무려 이런 시대 때 그 35.7%라는 말도 안 되는 시청률을 지금 하고 있고, 사랑의 콜센터 하는데 매일 20%가 넘습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럴 정도로 컨텐츠를 다 보고 있어요. 자, 유튜브로도 보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다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 안에서 보는 게 다 달라요. 그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 내 옆에 친구, 내 자녀, 아니면 내 형제가 뭐를 보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유튜브는 알아요. 그죠? 이게 필터 버블이라는 거예요. 이게 필터 버블. 각자가 미디어를 파편화해서 보거든요. 근데 파편화의 핵심을 우리가 뭔지 모르는데, 그 파편화 되는 데서 우리도 모르게 어떤 한 방향성을 추구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성의 추구의 제일 근원의 목표는 어떤 사회 정의가 아니에요. 사회 정의가 아니라 유튜브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의 제일 핵심의 알고리즘의 포인트는 뭐냐? 그냥 유튜브를 오래 보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오래 보게 하면 그들은 광고주로부터 돈을 벌거든요. 그럼 유튜브를 오래 벌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만 계속 보여주면 되죠. 자, 근데 그들이 좋아하는 걸 계속 보여준다는 건 어느 순간에 결국 방향성을 띱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치 관련 콘텐츠면 정치에서 한쪽으로만 계속 몰고 가죠. 내가 좋아하는 어떤 방향으로. 사회면 사회에서도 어떤 한쪽으로 몰고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국 양극단에서 사람들이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양극단에 있는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서로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튜브 안에 들어가면 자기랑 똑같이 대화되는 사람이 다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서는 소통이라는 게 끊어지고, 말씀드린 대로 그게 시대와 세대의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네. 그리고 결국 제가 이거 관련해서 얼마 전에 논문을 썼는데, 실제로 이 두 정치 쪽으로 좀 이렇게 좀 극명하게 갈리는 두 개의 컨텐츠 채널에 댓글 다는 사람들이거든요. 보시는 대로 서로 소통 안 해요. 서로 끊어져 있어요. 네. 이런 게 이미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에서.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세대가 변하고,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플랫폼 처치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모든 사회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플랫폼으로 빠르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플랫폼의 가장 문제는 뭐냐? 그 플랫폼의 목적이 특정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정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수많은 게임을 말 그대로 정말 게임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정도의 엄청난 돈이 한 곳으로 쏠리고 있고, 결국 거기서 돈을 벌거나 돈을 이득을 내는 사람은 우리들이 아니라 특정 기업들, 그리고 거기서 돈을 쓰는 사람도 특정 기업이고, 우리는 그냥 사용자로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의 특징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그 플랫폼의 특징에서 나쁜 것들은 빼고,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도와줄 것들은 무엇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젊은 세대를 위한 목회를 무엇으로 나아갈 것인가 라는 것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면서 정말 플랫폼 처치의 방향성을 만들어 간다면, 여기서 정말 우리나라를 살리고, 우리 아까 장일호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정말 한국교회 살려야지 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어떤 결론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면서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